안녕하세요. 마이 애니송입니다. 드디어 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짠짜자잔. 네, 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돼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제 유튜브 마이 애니송 채널을 통해서 육아하는 엄마, 아빠들의 애환, 그리고 저는 그림 그리는 작가거든요. 제 그림, 또 아이 그림,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 그림으로도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말보다 어떻게 보면 소통이 더 수월하게, 더 순화되게 만드는 기능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첫 방송인데, 그리고 저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디자이너, 뭐 아트 디렉터 이런 것도 해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림을 좀 그려서 그런 애니송이라는 필명을 갖고 그림 작가의 일을 하고 약간의 글도 써봤습니다. 그런데 애니송? 필명으로 애니송을 했는데 왜 채널이 마이 애니송인가요? 네. 아, 원래 저는 제 필명이 애니송, A-N-I, Y 아니고요. ANISONG예요. 그래서 그 애니송을 그대로 쓰고 싶었는데 유튜브 채널에 처음에 애니송이라는 채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검색량이 일본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이 찾아지는 거예요. 애니송 하면 영어로 찾으면 ANY, 뭐 ANISONG, 뭐 이게 말도 안 되게 너무 그 일본 만화 영화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채널을 그 이름으로 써서 만들면 전 보이지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마이자를 붙였어요. 영어로 MY, my, 나의 애니송? 나의 애니송. 좀 간지럽나요? 여튼 우리가 아들,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부를 때, 아들, 딸들을 부를 때,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붙여서, 우리 누구누구야. 마이 애니송 하면 제 애니송도 살아있을 뿐더러, 마이자가 붙으면 친근하다.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듯이. 물론, 그렇게 불러주시기에 제가 좀 나이가 많긴 하지만, 친근하게 불러주세요. 마이 애니송입니다. 네, 오늘은 첫 방송이고요. 저도 첫 방송이어서 되게 떨려요. 저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잘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전 계속 앞으로 잘할 겁니다. 네.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이런 소통으로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첫 방송 주제는 설득입니다. 설득. 네. 어, 제가요, 회사를 다닐 때도 그렇고, 뭐 프리랜서를 하든,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을 이렇게 접하잖아요. 누구나 다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을 접하죠. 그리고 유대관계를 갖고, 같이 일 처리를 하고, 그럴 때 시간이 같이 좀 지내다 보면, 이야, 정말 사람을 대하고 다루는 기술 정말 필요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설득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 다듬어지지 않고 어, 연습되지 않은 이런 설득에도 논리 정연한 어느 정도의 질서가 있거든요. 그걸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사람을 대하려다 보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저 사회생활 할 때도 사람 대하고 이런 게 어렵고 그런 걸 느꼈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시댁이 있고 친정이 있잖아요. 네, 더 엄해요. 네, 더 엄합니다. 사람을 대하고 또 가까운 남편을 대하는 것도 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엄할 때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설득을 하려고 하기보단 강요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방적인 강요. 그래서 상대방이 강요라고 느끼고 잘 들어먹질 않으니 화가 나고 이러면서 서로 티격태격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요, 1, 2년 살 것도 아니고, 또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와 또 1, 2년 살 것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살고, 또 가족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도 유대 관계를 갖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설득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좀 모든 면에서 유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그림으로 풀어간다면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요, 한 3년 전부터 유튜브 강의를 찾아서 들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유명하신 강사분들 강의에 찾아가서 직접 경청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매사 그런 데를 다 시간 알아보면서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애기 엄마한테는요. 그래서 틈틈이 나는 짬 시간, 나한테 주어진 짬 시간 나는 대로 편하게 강의를 듣고 싶어서, 그게 유튜브가 참 적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기 시작하면서 막 찾았어요. 설득, 이해, 그리고 소통, 이런 검색어를 닥치는 대로 찾으면서 많은 강의를 들었어요. 뭐 3년 전부터 들었으니 그 양이, 뭐 매일매일 들은 거는 아니지만 그 양이 꽤 많겠죠. 그걸 들으면서 제가 딱히 종교를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신념 나 마음의 치유 이런 거를 받고 싶은 거는 다 같은 마음인 거죠. 종교를 다니는 사람도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불교든 기독교든 성당을 다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적을 둔 종교가 아직은 없기에 곧 가질 겁니다. 제가 가질 종교는 아직은 비밀. 비밀. 말 안 할 거예요. 댓글에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제가 마음에 적을 두고 고르겠습니다. 네. 여튼 저는 지금 적을 두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도 어디에 치유를 받고 싶고, 그리고 설득에 관련돼서 좀 더 지식을 쌓고 싶고, 그런 마음에 유튜브를 계속 틈나는 대로 듣다 보니까, 오, 유튜브 종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강의 종교. 네. 강의를 무진장 많이 듣게 되면서 이게 제 종교고, 이걸 들으면서 제 마음이 치유되고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듣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시작합니다. 네. 혹시 제 강의를 지금 이 채널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그리고 오랫동안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의 치유를 하고 있다면 채널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게요, 듣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발산을 하잖아요. 발산을 하니까 더 치유가 더 된다고 생각해요. 듣는 것도 치유인데 내가 발산하면 더 치유. 네, 더 좋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설득? 막 이런 걸 막 찾다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동영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어,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이 책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책의 그 서머리만 간단하게 모아놓은 게 유튜브 설득 치면 다 나와요. 동영상도 있고요. 네, 정말 그 서머리 그 동영상을 제가 어떤 이유에선지 그때 또 어떤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제 위치가, 제 환경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동영상을 한두 번 봤어요. 한두 번 보고, 그래, 이대로 그 사람을 응용해서 설득을 해봐야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두 번 보고
딱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와요. 머리는 멍해지고. 그래서 나 바본가? 왜 그러지?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아무 말도 안 나와서 그냥 왔어요. 그리고 다시 그 동영상을 보고 책을 이렇게 좀 훑어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니 제가 어떤 대상을 두고 그 사람을 설득해야지 마음을 먹지 않았을 때 그런 동영상이나 책을 봤을 때는 야, 한두 번 읽어보고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한두 번만 봐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하니까 한두 번이 뭐예요? 그 택도 없고요. 10번, 20번, 30번 봐도 제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 나가요. 몸에 안 뱉다는 거죠. 그런 개념들이 제 몸에 안 배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몸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다고 싶어서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번 보자. 애기 재워놓고 한밤중에 재워놓고 신랑도 자고 있는 그런 상황에 저 혼자서 컴퓨터 켜고 계속 봤어요. 그게 본 횟수가 100회까지는 아니지만 한 3일 동안 한 50번은 넘게 돌려서 본 것 같아요. 한 50번을 넘겨서 보고 그 다음에 적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감이 온다. 내 몸에 감이 온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몸의 감으로 익히는 거는 이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의 그 인체가요. 특히 뇌가 되게 똑똑하고 굉장히 그 생체 시스템으로서 되게 월등하다고 하지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내 행동으로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요.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행동으로 안 나간다는 건 내 몸이, 내 머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인지를 못하거나 인지를 하고 이게 시스템이 몸으로 내려오는 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행동이 안 나오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 나오고 부자연스럽고 이런 느낌이 나오면 상대방 설득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죠.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 나오면 머릿속에 생각한 게 자연스럽게 몸으로 그냥 이것도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량이 필요한가 생활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 어느 순간 이제 뇌는 머리가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간다고 해요. 몸이 알아서 먼저 간다.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이르면 세포, 내 몸들이 내가 설득에 관련된 걸 너무너무너무 많이 보고 읽고 해서 그냥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 몸이 그 설득 관련된 행동들을 스스로 알아서 막 오토매틱으로 한다는 거죠. 이 지경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까지 오기가 굉장히 누적된 연습량이 필요하다는 거를 정말 깨달았습니다. 네, 그거를 나 저 사람한테 이걸 자연스럽게 저 사람을 이렇게 하고 싶어. 설득하게 하고 싶어. 라는 게 간절했기 때문에 아마 50번 넘게 보고 그 50번 넘게 본 거에도 계속 또 30번 더 돌려보고 그러면서 한 그 사람 앞에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사람 앞에 가서 했어요. 했더니 완벽하게 제가 행동이 나온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좀 자연스러워졌죠. 어떨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하고서 어떨까? 하고 봤는데 먹히더라고요. 먹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제가 하듯이 행동했으면 먹히기는커녕 먹히지도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거였는데 뭔지 궁금하시죠? 차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거는 이제 저도 어른이잖아요. 어른과 어른의 설득이었지만 이걸 가지고 어른과 아이를 설득시키고 그쵸? 남편을 설득시키고
그 외부의 사람을 설득시키고 다 응용하기 나름이더라고요. 네, 그 궁금한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설득의 심리학 요 내용 서머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요, 설득에는요 6가지 지름길이 있다고 했어요. 6가지 지름길, 영어로 하면 six shortcut이 되겠죠. 여기에서 첫 번째가 상호성, 두 번째가 희귀성, 세 번째가 권위성, 네 번째가 일관성, 다섯 번째 호감, 여섯 번째가 사회적 증거라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네, 저도 이걸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좀 풀어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네, 그러면 책을 읽고 동영상을 더 봐야겠죠. 이게 뭐냐면 1번부터 제가 6번째까지 딱딱 단어별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6가지를 현실에 적용하고 윤리적으로 접근한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라는 거예요. 100%다 설득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정말 어떻게든 안 되는 사람도 100에 하나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0%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설득할 가능성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 이 6가지 지름길을 현실에 응용하면 솔깃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갖고요, 아이한테 적용을 해봤고요. 오늘 첫 방송이니까, 그리고 아이한테 적용하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걸 달달달달 보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읽고 가고. 그거는 나중에 뭐 2번째 강의든 3번째 강의든 거기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 요거를 갖고 제 아들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를 적용을 시켜봤어요. 작년부터. 네, 작년부터 적용을 시켜봤는데, 첫 번째, 6가지 설득의 지름길의 첫 번째 개념, 상호성. 상호성이래요. 상호성은 뭐냐면요, 누군가로부터 선물, 호의, 서비스를 받았다면 그것을 돌려줄 의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누군가 나한테 호의나 선물 이런 걸 주면 그걸 빚이라고 생각하고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요게 상호성인데, 요거를 아이한테 어떻게 응용을 할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아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까? 나는 아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줘야 될 호의가 뭐지?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칭찬. 아직 아이가 어리고 칭찬이 가장 제격인 것 같아서, 평상시에 아이 목욕을 시키잖아요. 아이 목욕을 시킬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 눈이 반짝반짝, 코가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그러면 아이가 제 호의를 받았잖아요. 그럼 아이는 제 호의를 받고 어떻게 해요? 그걸 돌려줘야 할 의무감을 느끼면서 미소를 짓죠. 제가 호의를 줬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그 호의를 목욕할 때만, 그냥 목욕하고 물 끼얹을 때만 이렇게 딱 한 번만 하지 말고요. 뭐 목욕 시간이라고 하면 목욕을 다 끝내고 머리 말리고 옷 입히는 것까지를 목욕 시간이라고 둔다면, 난 이 목욕 시간 중에 이 아이에게 호의를 3개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첫 단계로 목욕할 때, 어머, 너 눈이 너무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그리고 머리 말릴 때, 머리가 말리니까 왕자님 같은걸? 그리고 옷을 입힐 때, 와, 이렇게 옷을 다 입고 나니까 너 진짜 모델 같아. 너무 멋진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아이에게 호의를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주는 거죠.
처음 한 번만 주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다고 하죠. 그러면 아이는 제 호의를 세 번에 나눠서 받고 점점 증폭이 돼서 저한테 아주 활짝 미소를 주겠죠. 활짝 미소를 준다는 거는 사람이 웃는다는 건 그다음부터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저한테 웃어줬어요. 저는 세 번의 호의를 나눠서 줬고 칭찬을. 그럼 아이는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활짝 미소를 주는 거죠. 미소를 줬다라는 건 저한테 호감이 많아지고 엄마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제가 설득하고 싶은 이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그때 던지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근데 이런 상황도 만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너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효과가 더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 상호성을 아이한테 어떻게 응용을 할까를 골똘히 생각해 보시고 호의를 베푸세요. 단계별로.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웃어주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웃으면 게임 끝. 나한테 몇 발자국이나 온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음,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설득해야 되는 말을 요목조목 하세요. 훨씬 더 잘 먹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희귀성. 희귀성은요, 갖기 힘든 것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사람의 심리래요. 그런데 요거는 아이한테 적용하기에 제가, 지금은 좀 안 쓰고 아이가 조금 더 큰 다음에 뭐 한 살이라든 더 큰 다음에 희귀성은 더 적용을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는 패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권위인데요. 이 권위가 무슨 말이냐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격증, 그리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더 신뢰를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부분을 설득할 때 내가 쉽게 설득당한다. 그런 말이래요. 그러면 나는 이 권위를 아이한테 어떻게 보여서 내가 아이를 설득할 수 있을까? 그렇죠? 뭐 아이가 뭐 때를 부린다거나, 그쵸? 아니면 뭐 이런 막 자습서, 뭐 학습지 뭐 이런 거를 풀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럴 때 싸우지 마세요. 너 왜 이거 안 하려고 해? 너 빨리 와서 이거 해! 라고 하는 말을 아이한테 뭐 한 번, 두 번, 뭐 100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고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이 권위에 맞서서 아이한테 이거를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이렇게 아이가 학습지를 안 하고 이렇게 막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권위를 살려서. 그렇다고 막 제가 자격증 뭐 보여주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 엄마는 유치원에 엄마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녔거든. 유치원 열심히 다녔고 초등학교도 정말 정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열심히 다녔어. 중학교도 그랬고 고등학교도 그랬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되게 되게 열심히 했다. 그리고 엄마가 일하면서 엄마 나름대로 대학원도 혼자서 다녀봤어. 되게 열심히. 어. 그렇게 하다가 한유리를 낳았어.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랬던 게 한유리를 잘 키우려고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노력했단다. 네. 요 정도가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너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이렇게 권위를 응용을 해봤어요. 그러면 아이가 아, 엄마 자습서 뭐 여기서 이런 재능 뭐 이런 땡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그러면서 애기가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정말
그러면서 학습지를 풀어요. 근데 매사 잘 푸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푸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네,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여기에 의의를 두는 거고, 이렇게 확률을 높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요.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행동에 일치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이고요. 이 일관성이 효과를 보려면 설득 이전에 상대방을 작게라도 개입시키는 행동이 있어야 된대요. 이걸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까? 막 골똘히 하다가 음 그러다가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용을 해봤어. 이렇게 해봤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작가고 저희 아이도 그림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틈만 나면 스케치북이나 종합장에다가 막 그림을 계속 그려요. 그거를 갖고 시도를 해봤는데 저희 아이가 굉장히 편식을 심하게 해요. 저희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난 육식이야, 육식. 뭐 육식 공룡도 아니고 육식 동물도 아니고 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야채, 김치 안 먹어요. 정말. 그나마 과일은 좀 먹어서 그나마 비타민을 좀 공급을 받았을 텐데 정말 안 먹어요. 이 편식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말을 해도 안 들어 먹죠. 야채 먹으라고, 김치 좀 먹으라고. 안 되죠. 다 아실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이런 말로. 그래서 저는 일관성, 요거를 이게 자신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행동에 일치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요거를 갖고 아이한테 응용을 어떻게 시켰냐면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먼저 개입시키는, 제가 설득, 야채도 먹고 김치도 먹어. 이 설득하려고 하는 요거 이전에 아이한테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먼저 제가 설득하려고 하는 거를 밑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먼저 개입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굉장히 건강한 아이가 아침밥을 어떻게 먹는지 한번 그려볼까? 재밌겠다. 되게 많은 맛있는 음식도 많이 그려보고 건강한 아이가 먹는 음식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그려볼까? 그럼 아이가 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요. 예! 그러면서 와서 그림을 그려요. 뭐 자기 그 그림 그리는 도구 다 가져와서 막 그림을 열심히 그립니다. 아주 집중을 해서 그려요. 그러면 이제 옆에 와서 와 정말 계속 아이가 끝까지 그림을 그리게 해야 되니까 옆에서 추임새를 넣습니다. 와 진짜 잘 그린다. 정말 멋지다. 색깔 더 갖다 줄까? 뭐 이렇게 해요. 그럼 아이가 그러면서 막 그려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갖고 오죠. 갖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잘 그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건강한 아이가 이렇게 먹어.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우와, 그러면 한유리가 그 상에 어떤 반찬을 올렸는지 좀 볼까라고 하면 네, 고기뿐만이 아니라 뭐 김치, 야채, 과일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와, 한유리는 정말 건강한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해주면 아이가 개슴츠레 웃거나 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네 그렇게 말하죠. 낚였습니다. 아이는 벌써. 네, 그럼 이렇게 이 상황에서 그림 그린 거에 대해서 칭찬을 막 해주고 잊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식사 시간에 고기 외에 야채라든가 김치들을 좀 이렇게 꺼내놔요. 잘게 잘게 썰어서. 아이가 좀 그런 거 싫어하니까 김치 같은 거는 물로 좀 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이 밥을 먹이는데 아이가 당연히 고기만 먹으려고 하고 거들떠도 안 보죠. 야채나 김치 같은 건. 그럼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너 그림 그릴 때 이거 너가 어떻게 건강한 아이가 밥을 어떻게 먹는지 너 그렸잖아.
그래서 너 그 방법을 알고 있잖아. 너 건강한 아이가 어떻게 먹는지 알잖아. 응? 그러니까 이거 야채 먹어야 되지 않아? 너도 건강해져야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이가 먼저 개입이 돼서 그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그 방법을 다 안다라는 걸 저한테 노출을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말한 너 야채를 먹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한 말이 먹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일관성이에요. 자기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행동에 일치하려는 속성. 이거를 응용해서 그림과 더불어서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설득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맞아, 맞아.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양이 늘어지면 되는 거고요. 일단 먹기 시작하는 거 자체가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지 말고 요렇게 선을 요렇게 만들어서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와 싸울 일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설득에 잘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이게 일관성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호감. 호감은, 호감을 갖고 있는 이에게 예스라고 답할 확률이 커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네. 호감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거나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 자신과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진대요. 그러면 아이가 저한테 호감을 가지면 제가 하는 말에 설득이 잘 먹히겠죠. 그러면 호감에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과 협력해서 공통의 목표로 나가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낀다고 하니까 요거를 제 아이와 공통점이 뭐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저도 그림 그리는 작가고 아이도 그림을 너무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니까 저는 이제 그림을 공통점이라고 보고 아이한테 호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도 그림을 잘 그리고 우리 한유리도 그림을 너무 좋아하고 잘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랑 한유리랑 건강하게 식사하고 운동하고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래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라고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아이가 환하게 웃어주면서 맞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밥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회적인 증거인데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래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내 의사를 결정한다는 건데 이게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을 할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치랑 한유라 잘 들어봐. 김치랑 야채, 고기를 골고루 먹는 친구가 안 먹는 친구보다 2배가 더 많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유치원 원장님, 선생님으로부터 엄마 들었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고기랑 야채를 골고루 먹는 친구가 그렇게 먹지 않는 친구보다 2배가 더 많고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유치원 선생님이래. 이미 다른 아이들이 야채와 고기를 같이 잘 먹고 있다라는 사례를 먼저 알려주고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적다라는
라는 걸 먼저 깔아주고, 넌 어떻게 할래? 이런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네. 이게 사회적 증거로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물론 이 책에서는요, 아이를 이렇게 막 말해라, 뭐, 아이를 포커스에 맞춰서 이렇게 설득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는 그 책을 보고,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보고, 아이한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한테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적용한 걸 작년서부터 적용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아이가 제 말을 잘 듣고 다투지도 않고 서로 이쁜 말만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아이가 100%다 따라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확률을 높인다는 거죠. 확률을 높인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확률을 높이다 보면요, 서로 다툴 일이 줄어들고, 다툴 일이 줄어들다 보면요, 서로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관계가 좋아지면요, 설득하기도 쉬워져요. 상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상대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유튜브 채널도 이제 앞으로 만들었고, 그림을 통해서, 오늘은 첫 방송이라 그림들을 좀 많이 안 가져왔는데, 그림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그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서, 마음 상태를 읽으면서 상대방한테 한 걸음 다가가는 방법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방송을 끝내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 아이가 그린 거를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공룡이죠. 기가노토사우루스라고 해요. 저희 아이가. 이 공룡은 기가노토사우루스예요, 엄마. 이 그림을 저희 아이가 7살 때 그린 건데요. 지금은 8살이 되고 초등학교 이제 입학할 겁니다. 아크릴화예요. 굉장히 잘 그렸죠. 요게 스케치 상태였고요. 요 스케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캠퍼스 아크릴화로 또 그리게 해줬어요.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칠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고요. 제가 이렇게, 제가 그림 그린 거를, 잠깐만요. 제가 육아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저 뒤에 있는 그림들도 제가 다 그린 거거든요. 아이 육아하면서 아이 잘 때마다 틈틈이 그려온 거를 제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하고, 아직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앞으로 잘 될 거고요. 뭐, 네. 요거를 계속 봐와서 그런지 아이가, 엄마가 그림 그리는 것도 틈틈이 보고 그래서 그런지 색감들이 좋더라고요. 자기가 막 물감통에서 물감들을 싹싹 골라서 이거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이런 걸 제가 그림 그리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어깨 넘어서 보기도 한 것도 참 많죠. 그래서 그런지 잘 그려요. 근데 저는 그림을 잘 그리고 막 테크닉이 뛰어나고 이런 거를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아요.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을 아이가 그리면서 이 아이의 생각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저희 아이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구도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림을 꽉 차게 그려요. 그리고 꽉 차게 그리면서 주인공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보면 공룡이 가장 크게 그렸죠? 여기서도. 그리고 그 공룡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만들어지게 주위가 어우러지게 그립니다.
이건 굉장히 정서가 좋고 자존감도 어느 정도 있다는 걸로 읽혀지는 그림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이 구도적인 것만으로 보더라도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림 다 잘 그려서 뭐 화가 될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렇게 구도를 정하고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어느 정도 자존감이 보이는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림에 관련된 거는 그리고 저희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저희 그림 아까 보셨죠? 요 그림 그릴 때 밑에 하늘 그리고 있을 저희 꼬맹이예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더라고요. 물론 요 아크릴화를 그릴 때 이렇게 삐져나온 아이가 색감은 다 칠하고 이런 텍스처도 아이가 다 준 거긴 하지만 이게 삐져나가거나 그런 거는 아직 손동작이 아직 여물지 못해서 좀 삐져나갈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조금 봐주면서 아이가 전반적인 그림을 다 그렸어요. 네. 그런데 제 지인 중에 쌍둥이 자매를 둔 지인이 있거든요. 근데 지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 쌍둥이 중에 한 아이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그림을 그려요. 얼굴을 아주 크게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어, 자기 중심적인 성향보다는 주변 사물을 굉장히 관찰해서 그려요. 그래서 그 아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아이 그림에는 항상 자기가 들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그 아이도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아이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크게 그리는 반면 두 번째 아이는 좀 작게 그려요. 뒷모습이거나 아니면 주위 환경에 비해서 좀 왜소하게 그린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인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우, 이 아이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 그림을 그릴 때. 왜 이렇게 자기를 작게 그리지? 그리고 자기를 작게 그리고 주변을 좀 너무 많이 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걱정돼. 너무 민감한 성격이 아닐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리고 아이가 그 자기를 크게 그리는 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그려요.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은 성선설을 믿습니까? 아니면 성악설을 믿습니까? 저는요, 성선설보다 성악설이 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른들 가슴에 상처 주는 말들을 서스름 없이 하는지, 정말 못된 말 많이 하는지. 아이들이요, 때묻지 않고 순수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뭐 그냥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야 너네 집 몇 평이니? 너네 집 야 너네 아빠 차 자동차가 몇 cc니? 그래? 야 우리끼리만 같이 놀자. 쟤랑 놀지 말자.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이렇게 쉽게 한다라는 건 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말을 체에 걸르지 않고 쉽게 하는 거죠. 다듬어졌으면 이런 말을 쉽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인간 본성이란 뭘까요?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말을 쉽게 한다라는 건데, 음, 다듬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냥 본성에 근거해서 그냥 자기 자신감, 그다음에 자존심 이런 게 되게 센 거죠. 커가면서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고 교육받고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 그림에도 그게 노출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 잘났어 이러면서 자존심 강하게 얼굴, 몸, 자기를 제일 크게 그려요.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특징이 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지인이 걱정했던 두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는 그림을 좀 자기를 좀 작게 그리잖아요. 이거를 걱정하는데, 물론 좀 자존감 있게 좀 그리는 거, 이거는 그 아이를 교육을 통해서 너 자존감 높고 너는 굉장히 멋진 아이야, 이렇게 칭찬을 복돋아 주면서 아이는 그림 속에 자신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주위 환경을 스토리 있게 잘 가리키는 건요, 이 아이의 재능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관찰력이 그만큼 있다라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력이 대단하고, 이런 관찰력이 많은 아이는요, 이게 좋게 긍정적으로 풀렸을 때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된다.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요, 교육에 의해서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만 액션을 많이 해요.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그런데 다듬어지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다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액션보다는 리액션을 많이 합니다. 판소리로 예를 들어 볼까요? 판소리가 이제 명창이 있죠. 명창이 정말 와 막 이렇게 노래를 해요. 노래를 막 합니다. 노래를 막 하면 그 옆에서 얼쑤 절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고수라고 하죠. 그럼 명창하는 사람은 액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수, 얼쑤절쑤 이런 고수는 리액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리액션 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액션 하는 사람을 복돋아 주면서 더 잘하게 만들죠. 타인을. 얼쑤절쑤 하면서. 그럼 여기서 얘기. 그러면 모두 다 명창이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명창이 아닙니다. 명창, 음치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음치가 더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음치한테다가도 고수가 얼쑤덜쑤 하면 음치가 좀 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기분이 좋아지면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리액션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지면 좀 더 즐겁겠죠. 그리고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확률도 더 높아져요. 공감 능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지인한테 이 아이가 자신을 작게 그리고 이런 건 교육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좀 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충분히 이 아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 그림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이 아이의 자존감을 더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관찰력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본다는 건 이 아이가 공감 능력이 그냥 기본적으로 많은 아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고 리더로 자랄 제목이 더 많이 보이니까 긍정적으로 이 아이를 자랄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그리고 첫째 아이는 자기 자신을 크게 그리잖아요. 주변 다 죽이고. 이거는 보통 아이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걱정할 일은 아니다. 단 너무 자존심이 세거나 그러면 사회 아이들하고 대면하거나 아니면 커서 성장할 때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잘하면서 이 아이의 그런 부분은 계속 교육적으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두 아이 다 문제가 없다. 요런 성향인 거고 둘 다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 동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지인이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게 맞다고 보고요. 벌써 50분이에요. 제가 유튜브 채널 방송을 시작한 지 첫 방송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음,
제 아이 그림도 보여주고, 다음 방송 때는 좀 더 자료 준비해서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더 이야기를 더 해봐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 이상 애니송 엄마 작가 마이 애니송 유튜브 채널 방송 첫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